자, 소화 과정. 원래 소화 과정을 하고 간단하게 쓸게요. 자세하게 안 쓰고. 근데 쓰다 보면 또 이렇게 자세해져가지고 직업병이라 다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게 나는 힘들더라고. 그 다음에 지방. 얘네들이 각각 분해되는 장소가 입,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소장. 간단하게 쓸 거니까 소장. 12지장 나누자. 12지장, 그 다음에 소장. 그러니까 둘이 다 소장이야. 그러니까 소장 중에서 소화되는 그런 물질들이 다른 부분을 그냥 12지장으로 따로 분리한 것뿐 소장에 속한다. 그리고 대장. 자, 그러면 각각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냐면, 자, 탄수화물은 일단 우리가 먹는 형태가 녹말이라서 우리가 녹말을 먹으면 입에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밀레이스 또는 아밀라제로 배웠죠. 아밀레이스 또는 아밀라제. 이 효소의 이름은 되게 쉬운데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효소는 뭐냐면 여기 ASE가 소화효소의 전미사야. 이 ASE가 소화효소의 전미사다. 자, 그러니까 이 소화효소의 전미사는 소화시켜주는 물질의 이름에다가 AS를 붙여줘,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아밀이 뭐냐면 아밀로스라 그래서, 아밀로스가 바로 녹말이란 뜻이에요. 아밀로스. 녹말을 분하는 효소다. 그래서 OSE 빼고 ASE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애들은 굉장히 기억하기 편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 분해되는 과정은 한글로 배우고 효소는 또 영어로 배우니까 헷갈리는 거야. 녹말이 엿당으로 쪼개집니다. 자, 근데 이 엿당은 영어로 말토즈라고 불러요. 말토즈. 그럼 말토즈 분해효소는 뭘까요? 말테이스겠죠. 또는 말타아제. 이 OSE 빼고 ASE 붙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엿당이 쭉 내려와요. 효소가 없으니까 쭉 내려와서 소장에 들어있는 장샘에 들어있는 이 말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쪼개집니다. 뭐 근데 우리가 녹말만 먹는 건 아니죠. 뭐 과자라든가 뭐 음료수라든가 설탕도 들어있고, 뭐 과일 속에는 과당도 들어있고, 과당이 과한 그 당이 아니라 과일 과자야.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을 과당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이당류들을 먹었을 때는 녹말부터 손에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당류부터 바로 그냥 소화가 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소화가 되겠죠. 뭐 간단하게 쓸게. 설탕 여기다 쓸까요? 설탕 여기. 간단하게 설탕은 영어로 수크로스예요. 뭐 영어로 슈가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슈가는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고, 학술적인 용어는 바로 슈크로스라고 합니다. 슈크로스. 수크로스니까 이 OSE 빼고 ASE 붙이면 설탕 분해 효소겠죠. 설탕 분해 효소가 소장 안에 들어있는 장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슈크레이스 또는 슈크라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슈크라제에 의해서 포당으로 쪼개진다. 그리고 과당. 과당은 뭐 과당 말고 젖당은 영어로 락토즈라고 합니다. 락토스. 젖당은 락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쪼개진다. 자, 이게 탄수화물 소화 과정. 그다음에 이 쪼개지는 포도당들이 수용성 영양소니까 흉터의 모세관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제 되죠? 저번에 거랑 좀 합쳐봐.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는 좀 많이 가끔씩 나와.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별표까지는 치지 말자. 그냥 세모 정도. 단백질은 입에서는 기적 소화만 일어납니다.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입에서 분비되는 침 속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저작 운동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으깨지면 쭉 내려와서 위에 들어있는 위샘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펩신.
물론 처음부터 이 펩신의 형태가 아니고 펩시 노겐의 형태인데 펩시 노겐으로 됐다가 다시 이제 펩신으로 활성화된 이 펩신이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쪼개집니다. 쪼갭니다. 폴리펩타이드로 쪼개고 이 12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트립신 트립신에 의해서 D 또는 트리 펩타이드로 쪼갭니다. 이 D 또는 트리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이 2개 또는 3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폴리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소장 속에 들어있는 장액 속에 들어있는 잠생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인 펩티다제, 펩티데이스, 영어로 쓸게요. 펩티드 결합을 끊는 요소다. 그래서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진 이 아미노산이 수용성 영양소로 융털의 모세관으로 흡수된다. 됐니? 그러니까 단백질 소화되는 장소는 위 또는 12장하고 소장인 거죠. 위, 12장, 소장. 체크해 줄게. 단백질 소화되는 장소, 단백질. 그러면 탄수화물 소화되는 장소, 민트색. 자, 지금 내가 체크하는 건 화학적 소화만을 의미합니다.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위에서 안 일어나고 12장에서 일어나고 탄수화물, 그리고 소장에서도 탄수화물 소화가 일어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방인데, 자, 지방은 이 지방 덩어리가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면 막 이렇게 데우고 있을 때는 액체잖아. 막 기름은 흐르는 기름이잖아. 근데 시간이 조금만 안 먹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이 기름이 굳어버리죠. 하얗게 굳어버리죠. 마찬가지 우리 몸 속에 들어온 것도 불판에 있는 기름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불판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다시 하얀색 기름으로 이게 굳어버린다고요. 고체 지방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체 지방으로 바뀐 거를 이 12장으로 분비되는 쓸개즙에 의해서 기적 소화가 일어납니다. 쓸개즙. 일단 쓸개즙이 이 고체 지방을 액체 지방으로 바뀌면서 흐를 수 있게 유화시켜 줍니다. 얘가 유화 작용을 해준다. 흐를 유 또는 기름 유, 뭐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기름처럼 변하게 한다, 유화 작용, 또는 흐를 수 있게 해준다, 유화 작용. 흐를 유자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액체 지방으로 바뀌면 어쨌든 지방이고 이것도 지방이잖아요. 뭐 고체 지방이든 액체 지방이든 지방은 지방이니까 이 쓸개즙의 작용은 기계적 소화다, 화학적 소화다? 기계적 소화다. 화학적인 소화가 아니다. 따라서 쓸개즙은 소화효소도 아니다. 소화효소가 아니다. 기억하라고요. 이건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12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라는 효소. 라이페이스. 이건 써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라이페이스. 왜 라이페이스냐면 리피드가 지방이에요. 팻도 있잖아요. 팻은 지방이 아니에요. 피하 지방만 팻이라 그래요. 팻은 전체 지방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저장되어 있는 내장 지방만 팻이라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지방을 뜻하는 말은 리피드. 이 리피드를 분해하는 효소다. 그래서 ID 빼고 AS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라이페이스 또는 리파제라고도 하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2개로 쪼개집니다. 이 쪼개진 게 융털의 상피세포에서 다시 재합성된 다음에 암주간으로 들어온다고요. 알겠죠? 지용성 영양소 흡수 과정 저번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은 12장에서만 지방이 소화가 돼요. 와, 그러면 이 12장이 망가지면 지방 소화 못 하겠죠. 그래서 내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 토가 나와요. 또는 이자가 망가져도 마찬가지예요. 이작 속에서만 지방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자에서 지방 분해 요소를 만들어서 12장으로 분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망가지든가 아니면 십이장이 망가져버리면 우리는 지방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헛구역질 나와요. 토해요. 소화가 안 되는 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토가 나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기관이죠. 사는 게 불가능해질 거예요. 지방을 못 먹으면, 물론 뭐 지방 안 먹으면 되죠. 밥만 먹으면 되죠. 밥을 끓여서. 근데 지방에 의해서만 우리가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영양제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수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소화시킨 것만 수액으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좀 번거롭겠죠. 이자가 망가지면. 근데 이자가 또 소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혈당량 조절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자가 망가진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호흡계. 맨 처음 나온 게 뭐야? 호흡의 종류와 원리, 호흡의 종류. 첫 번째 호흡 기관부터 좀 정리해 보자. 호흡 기관. 자, 호흡 기관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코, 기도, 기관, 기관지, 폐까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써주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목을 보면 기도하고 식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식도에는 음식만 내려가야 되고 기도에는 공기만 내려가야죠. 근데 기도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킥킥거리고 난리가 나요. 킥킥거리면서 막 나온다고요. 또는 식도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공기를 내보낸다고요. 그게 뭐예요? 트름이죠. 알겠죠? 그래서 음식물 속에도 공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잖아. 음식물들이 막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니까 거기 안에 음식물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음식물 먹어도 일부가 공기가 들어온다고. 다시 내보내는 그런 트름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점점 우리가 이 위나 아니면 이 소장 속에 공기가 채워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걸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야. 굉장히 완벽한 그런 과정이 존재한다고.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다 분류가 돼 있어서 기관들이. 그리고 좀 내려와서 이 폐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적지 마세요. 이런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기관이고 이게 기관지예요. 알겠죠? 다 기관들이야, 기관. 자, 기관이라는 얘기는 4가지의 조직이 다 있다는 얘기야. 상피, 근육, 결합, 그 다음에 신경조직. 4가지 조직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4가지 조직이 다 있는 건 기관이다.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도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래서 호흡의 종류. 자, 호흡의 종류는 크게 원래 3가지인데 그냥 2가지만 합시다. 크게 2가지.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습니다. 내가 왜 3가지인데 2가지라고 했냐면 한 가지가 더 뭐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세포호흡도 원래 호흡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근데 세포호흡은 세포가 하는 호흡이고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세포가 하는 호흡이 아니라 전체 우리 개체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분리한 겁니다. 원래 세포호흡도 포함돼요. 그래서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분리되는데 그럼 호흡이 뭔지 알아야죠. 자, 호흡의 정의. 자, 호흡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정의 나오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뭐 호흡이라고 하는 건 숨 쉬는 거요.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숨이 아니라 이건 숨 쉬는 거지 호흡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막 일반 사람들은 그냥 구분 없이 쓰잖아. 근데 호흡이 아니에요. 실제 호흡은 그게 아니라 기체 교환이에요. 기체 교환. 자, 호흡의 정의는 바로 기체 교환이고, 이 기체 교환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외호흡은 뭐랑 기체 교환하는 게 외호흡이냐면, 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이 공기가 들어오면, 이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폐는 한 개의 큰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 그걸 폐포라고 하거든요. 이 폐포의 주변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바깥쪽에서 들어온 공기가 폐포와 폐포 주변 모세혈관, 폐포 주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폐포하고 폐포 주변 모세혈관 사이에서 누가 O2를 주고 누가 CO2를 주나요?
페포가 모세혈관한테 O2를 주고, 그렇지? 그리고 이 모세혈관은 다른 세포로부터 이제 노폐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이 CO2 노폐물 중에 CO2를 바깥쪽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페포한테 CO2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포의 기능, 폐의 기능 중에 하나를 얘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얘를 잘 생각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노폐물을 배출하지 않으면 우림 속에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겠죠.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CO2를 배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오브는 뭐냐면 이렇게 페포로부터 받은 이 모세혈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우리 온몸을 다 돌죠. 그럼 이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와 온몸을 구성하는 조직세포와 조직세포 주변의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이 바로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죠? 바깥 공기가 바로 들어오는 건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외호흡. 들어와서 우리 몸을 돌고 있는 건 내호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누가 O2를 주니? 얘가 받았잖아. 얘가 받은 이유가 누구한테 주려고 받은 거예요? 얘한테 주려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O2를 줘야죠. 자, 그럼 이 조직세포는 노폐물을 갖다 버려줘 하면서 줘야죠. 그래서 이 산소와 CO2와의 이런 기체 교환을 외호흡과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 기체 교환의 원리, 호흡의 원리, 기체 교환 원리 같은 말. 자, 호흡 원리는 단답식으로 내신에서도 가끔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내신에서는. 호흡의 원리는 확산입니다. 확산.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 그래. 그러니까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그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기체들은 O2하고 CO2만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O2는 일로 갔고 CO2는 일로 갔잖아. 그럼 공기가 이동했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공기 속에는 O2하고 CO2가 둘 다 있거든요. 그럼 공기라고 하는 건 이 둘 다 포함되는 거니까 공기가 이동한 게 아니라 공기 속에 들어있는 특정 기체가 이동한 거지. 맞지? 특정 기체가 이동한 거니까 공기의 기압을 따지면 안 되겠죠. 공기의 기압을 따지면 안 되고 각각의 기체의 기압을 따져야지. 맞지? 이 O2가 마른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근데 CO2는 반대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야? CO2는 어디가 높으니까? 여기가 높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공기 전체의 기압을 따지면 안 되고 각각의 기체의 기압을 따져야죠. 그걸 바로 부분 기압, 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확산이 아니라 분압차에 따른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압차에 따른 확산이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호흡의 원리를 물어봤어. 그러면 1번 분압차를 썼어. 그리고 2번 확산을 썼어. 둘 다 쓰는 거 3번.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3번 쓰면 몇 점? 10점 만점에. 당연히 10점이겠죠? 그러면 2번 쓰면 몇 점? 10점 만점에. 너희들 생각하는. 이 1과 2 중에서 만약에 분압만 딱 썼어. 그럼 몇 점일게? 10점 만점에. 난 점수 안 줘요. 알겠니? 분압은 원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분압은 원리가 아니라 확산이 이동 원리야. 자, 물질 이동 원리는 크게 세 가지야. 삼투현상, 확산, 능동성.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분압이라고 하는 건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뿐 이동 원리는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얘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얘들이 확산을 빼먹으면 절대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보자. 이 분압 차이에 따라서 이동되기 때문에 확산되기 때문에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 네 번째, 호흡의 의의. 호흡의 의의. 확산.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니까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농도 차이가 어떻게 돼? 이동을 하게 되면
농도 차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이 고농도 농도는 내려가고 저농도 농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 농도가 어떻게 돼요? 비슷해지죠. 그럼 이동이 안 해.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향수를 막 뿌렸어. 그럼 내가 지나갈 때 향수가 막 이쪽에 이동하겠죠. 그럼 이 주변하고 이 향수 농도가 일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농도 차이에 의해서만 움직여. 그럼 농도 차이가 없어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바로 확산으로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얘가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얘네들이 조직세포들입니다. 얘가 1번 조직세포, 얘가 2번, 얘가 3번 조직세포. 처음에 혈액이 이렇게 흘러간다 치자. 흘러가면서 산소는 주고 CO2는 받아간대요. 얘가 조직세포들. 산소의 분압이 처음에 100이었다 치자. 100. 그리고 이 조직세포의 산소의 분압은 40이었다 치자. 자, 그러면 뭐 원래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 모세혈관이 조직한테 줄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 얼마를 최대한으로 줄 수 있겠어요? 30만큼밖에 못 줘요. 60만큼 절대 못 줍니다. 얘가 60을 줘버리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 버리죠. 그럼 6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 또 주게 되면 점점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겠죠. 결국에는 누구보다 작아져? 세포들보다 작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세포들보다 작아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세포한테 산소를 뺏어오죠. 얘가 지나가면서 다 수금하죠. 산소 내놔. 그럼 세포들 다 죽어가 나가죠. 그러니까 확산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확산이라고 하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갔는데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두는 쪽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최대값은 70인 거고 얘가 70되고 70되면 멈춰버린다고요. 다 줬을 때. 아주 천천히 이동해가지고 다 줬다 치자고. 이론상으로. 그럼 얘가 70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70에서 이제 몇을 줘요? 얘가 30 줬죠? 얘는 이제 몇 줘요? 얘가 똑같이 40이면 이제 15만큼 주겠죠. 그래서 같이 50, 55가 될 거라고요. 55가. 자, 15만큼 줘서 55가 됩니다. 그럼 또 몇 줘요? 그의 반. 7.5를 준다고요. 무제한에 가깝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포가 뭐 1000개 있든 10,000개 있든 계속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주는 양은 적어지겠지만. 근데 이게 가정이 말도 안 되는 게 여기서 다 줄 수는 원래 없어요. 그냥 쑥 지나가기 때문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안 줘.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게 다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산은 장점이 뭐냐면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줄 수 있게 된다. 적어줄게. 자, 호흡의 의의는 주는 쪽이 무조건 크거나 같다. 받는 쪽보다. 이게 의의예요. 그래서 ATP를 소모하면서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ATP를 소모하지 않는 확산으로 공기를 이동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능동성 해버리면 농도 구비와 상관없이 다 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혈액 속의 O2량이 적어져서 다른 세포로부터 오히려 산소를 뺏을 수도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ATP를 상호하지 않는 확산을 통해서만 공기가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작아지지 않는다.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 해도 확산 후에도 확산 전이야 당연히 높겠지. 자, 확산이 끝나고 나더라도 절대 주는 쪽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번에 뺏어올 일은 없다. 그게 확산의 장점입니다. 자, 이건 응용 문제는 안 써도 됩니다. 맞춰보세요. 이해해봐. 100% 이해해봐. 얘는 폐. 얘는 조직.
확산 전에 이 모세혈관 속의 산소 분압이 100이라고 치자. 자, 그리고 CO2의 분압은 40. 확산 전 폐의 O2의 분압은 40. CO2의 분압은 46이라 치자. 자, 확산이 끝나고 났더니 확산 후 이렇게 흘러요, 혈액이. O2의 분압이 얘는 X, 얘는 X, 얘는 Y라고 하자. 40이 됐고 CO2의 분압은 46이 됐다 치자. 자, 그럼 X와 Y 값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요. 자, 왜냐면 이거를 이용하면 돼요. 확산 후에도 주는 쪽은 받는 쪽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야. 확산 후에. 그러니까 확산 전은 볼 필요가 없어요. 확산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확산하고 난 다음이 이건데, 이 O2를 주는 거는 모세혈관이에요, 폐폐예요? O2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O2가 이동하는 곳은 모세혈관이니 폐니? 어디로 주니? O2는 폐로 주죠. 맞아요? 폐에서 O2를 주죠. 알겠지? 얘가 O2를 주고요. 그러니까 얘 모세혈관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헷갈린다고 이거 잘 쓰면서 해야 돼. CO2는 폐로 폐가 받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봤을 때 주는 쪽은 누구야? 폐야? 모세혈관이야? 폐죠. 그러면 폐 X는 이 받는 쪽인 40보다 어때야 돼요? 확산 후에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알겠니? X는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된다. 알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하나도 못 푼다. 갑자기 나와버리면. 근데 내가 이번에 주는 문제는 없긴 없어. 왜냐면 좀 올드한 문제긴 해. 근데 올드한 문제가 다시 나올 걸로 예상돼요.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아주 올드한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다시 나올 거라고, 수면으로 올라올 거라고요. 100%예요. 예상컨대. 왜냐면 유전에 빠졌기 때문에 예전 문제들 다시 긁어 모을 수밖에 없다. 애들 틀리게 하려면. 자, 그러면 Y는 이거는 받는 쪽이지 주는 쪽은 얘죠. CO2는 모세혈관이 줬잖아요. 그러면 주는 쪽이 이거지. 확산 후에 주는 쪽은 46이지. 그치? 그럼 받는 쪽인 Y는 어때야 돼? 46보다 작아야지. 그치? Y는 받는 쪽이니까 주는 쪽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알겠니? 이거를 물어본다고 문제에서. 이거는 확산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니까 확산의 원리를 자료 해석으로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달달 외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 알겠죠? 자료 해석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야. 그럼 외울 필요 없겠네요. 그게 아니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료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안 흔들리지. 아무리 바뀌어도. 네. 자, 이거는 시험 안 볼 건데 필기해 놓으면 그냥 복습은 하세요. 알겠죠? 이거 이렇게 가로 쳐놔. 그러니까 너네들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로 쳐놓은 것들은 너네들 시험 안 보는 거 이렇게 가로 쳐놓으라고. 크게. 이렇게 가로 쳐놓으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시험을 안 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부담 없잖아. 순환계? 순환계 나오니? 순환계 나오지? 순환계. 순환계 첫 번째. 순환계까지만 하고 잠깐 쉽게. 순환기관의 종류. 순환기관에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 써져 있으면 꼭 잘 적으세요. 알겠죠? 순환기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과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만 있는 거 아니고 혈관도 순환기관이라는 거. 그럼 모세혈관도요? 모세혈관도 순환기관이에요. 알겠죠? 이게 세포층이 얇을 뿐이지 모세혈관도 순환기관이다. 조직이 아니라 기관이다. 모세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이 조직이니까. 알겠죠? 이 혈관 자체가 조직일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상피조직, 결합조직, 그리고 근육조직, 신경조직이 다 들어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혈관을 끊을 때도 좀 아프다고요. 거기 신경조직이 연결돼 있어서. 그리고 신경이 연결돼서 수축과 이완을 하기도 하고요. 조절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인가요? 용어. 용어가 동맥, 정맥 이렇게 나와 있나? 동맥, 정맥, 동맥, 정맥혈.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기억을 잘 떠올려서 정확히 정리해야만 합니다. 자, 이 동맥, 정맥에 대한 정의를 모르고 이 문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걸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건 중학교 문제. 동맥이 뭐니? 이 혈관의 이름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중학교 문제고, 이제 이 동맥인 걸 알고 있는 건 당연하고, 이 동맥의 특성과 뭐 산소 농도의 크기 차이 비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포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 알겠죠?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저는요 공부했는데 잘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거는 자료 해석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거, 내용과 내용들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과 지금의 내용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감을 좀 차려야 돼요. 과학 문제에 대한 그 감을. 동맥혈 또는 동맥피라고도 해요. 같은 말. 이 한글화 작업 때문에 용어가 좀 바뀌어서 정맥혈, 정맥피 같은 말. 자, 그럼 동맥의 정의는 뭐냐면, 동맥이란 혈액이 나가는 혈관인데 어디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심장 기준이에요. 심장 기준. 무조건 다른 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 그래요. 알겠죠? 심장에서 나가기만 하면 다 동맥이다. 심장 기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잘 기억. 자,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 폐로 가든 뭐 신장으로 가든 간으로 가든 뭐 상관없습니다. 다 동맥이다. 심장에서 나가면 다 동맥이다. 그러면 정맥은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겠죠. 잘 구분해야 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자, 이거랑 동맥혈과 정맥혈의 차이. 이 동맥과 정맥은 저희가 이건데, 동맥혈과 정맥피는 그러면 동맥 속에 흐르는 피라고 기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하면 이렇게 적어주지 않았겠죠. 자, 동맥피는 뭐냐면, 동맥 속에 흐르는 피가 절대 아니고, 동맥 속에 들어있는 피가 아니고, 산소의 분압이 높고 CO2의 분압이 낮은 혈액을 의미합니다. 산소의 분압이 높고 CO2의 분압이 낮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CO2는 산성을 띠는 거 알아? 그래서 이 산성을 띠는 CO2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죠? 알겠죠? 이거 물에 녹았을 때, 여기는 지금 수소가 없긴 하지만 물에 녹았을 때 수소연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CO3로. 그럼 얘는 산성물질인데, 그러면 CO2가 낮으면 산성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산성도가 내려가죠. 산성도가 내려가는 건 pH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산성인 게 pH가 낮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염기성인 건 pH가 높은 거고, 그치? 산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pH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맞지? 그래서 이 CO2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혈액은 pH가 높다. 또는 pH가 높은 혈액을 바로 동맥혈이라고 한다. 됐니? CO2가 산성이기 때문에 얘가 산성이라서 산성 물질이 적으면 염기성이 강해지니 pH는 높아진다. 그럼 정맥혈은 뭐냐면 반대이죠, 반대. O2의 분압이 낮고 CO2의 분압이 높은 혈액. 그러면 CO2의 분압이 높으니까 pH는 어떻게 돼요? 산성도가 높아지니까 pH가 낮아지겠죠. pH가 낮은 이러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한다. 알겠죠? 동맥, 정맥 상관없이. 폐. 그림을 좀 그리세요.
얘는 폐, 심장, 비틀어졌네. 그리고 온몸, 자,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쪽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요?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무슨 쪽? 이쪽은 오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좌. 그러면 이게 이 위쪽은 좀 넓죠? 넓은 곳을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니? 안 배웠니? 배웠지? 심방. 좁은 곳은? 그렇지. 그러니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죠. 이 중에서 혈액이 나가는 곳이 어딜까요? 구조적으로 보세요. 나가기 좋은 곳이 어딘가? 좁으면 나가고 싶니? 넓으면 나가고 싶니? 좁으면 나가고 싶지 않니? 좁으면 나가고 싶잖아요. 넓으면 편하잖아요. 안 나가죠. 들어오죠. 그래서 좁은 곳은 나가는 곳, 심실. 심실 나가는 곳. 심방은 들어오는 곳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 좌심실에서 혈액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온몸으로 나갔어요. 어쨌든 나갔죠. 나갔으면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이야. 심장에서 나갔으니까 동맥, 정맥, 동맥. 심장에서 나갔으니까 동맥은 동맥인데 온몸으로 나가는 가장 큰 동맥이야.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온몸을 지났어요.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와요. 온몸을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온다. 들어오는 곳은 심방이니까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왔으니까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인데 온몸을 거쳐 들어오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대동맥은 아직 온몸을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O2의 분압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온몸을 거치면서 산소를 주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대동맥은 동맥혈. 우연찮게 대동맥과 동맥인 게 동맥혈인 거야. 우연찮게. 알겠죠? 이게 인과관계는 없는 거야. 무조건 나간다 그래서 무조건 동맥혈은 아니다. 동맥혈. 정맥혈은 온몸을 거쳤으니까 O2는 낮아지고 CO2는 높아졌을 테니 정맥혈이다. 그 다음에 이 피가 내려와요. 심방에서 심실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 심방에서 심실로 역류할 수 있겠죠? 역류를 방지해주는 게 뭐예요? 판막이라고 배웠니? 판막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밀어내면 열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닫혀버리는 구조. 이런 게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으로 역류를 방지하는 구조로 내려온다고. 근데 만약에 판막이 고장났어. 그럼 역류하겠죠. 그럼 호흡이 불안정해져요. 내가 좀만 움직여도 이제 힘들어져요. 아마 오래 살긴 힘들 거예요. 빨리 수술해야 될 거예요. 동맥혈과 정맥혈이 섞이기 때문에. 봐봐, 여기는 혈액은 다 모여야 돼요. 다 정맥혈이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막 역류해가지고 동맥혈과 정맥혈이 섞여봐. 그러면 동맥혈이 나갔을 때 산소 운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기체 교환도 안 되고 호흡이 이제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온몸의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폐로 안 갔으니까 정맥혈 심실에서 이제 나가요.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이 혈관은 동맥이야, 정맥이야? 심장에서 나갔잖아요. 동맥인데 어디로 갔어요? 폐.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해요. 알겠죠? 폐동맥. 자, 폐동맥까지는 정맥혈이겠죠. 자, 이 파란색으로 쓴 건 다 정맥혈.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이제 동맥혈로 바뀌겠죠? 바뀌어서 폐에서 심방으로 들어왔다. 그럼 폐에서 나갔으니까 이 혈관은 무슨 말? 폐에서 나갔잖아요. 그건 동맥 아니지, 그지? 폐에서 나갔다 해서 동맥이 아니라 심장으로는 들어왔으니까 정맥이다. 알겠죠? 그래서 폐정맥이다. 자, 폐정맥부터는 다시 동맥혈. 그래서 빨간색은 동맥혈, 파란색은 정맥혈. 그래서 한 바퀴 돌았죠. 심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들어왔잖아요. 맞죠? 다시 심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들어왔죠. 이게 이 온몸을 도는 순환이라고 해서 무슨 순환?
체순환 또는 온몸순환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심장에서 나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폐로 갇히는 그런 순환, 이거를 폐순환이라고 한다. 이거를 글로 기억하지 말고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잘 안 보여. 배설계. 첫 번째, 배설기관. 배설기관에 뭐가 있는지. 배설기관에는 오줌의 생성 장소와 이동 경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줌의 생성 및 이동. 오줌을 생성하고 이동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바로 배설기관이고, 뭐가 있냐면 콩팥. 콩팥은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 자, 그리고 이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이동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요도라고 합니다. 아니지, 순요관이라고 합니다. 순요관을 거쳐서 방광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방광에서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관도 있겠죠. 그 관을 바로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까지. 뭐 세부적으로 더 있긴 있겠지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배설관의 종류. 두 번째, 배설 과정. 배설 과정은 오줌의 생성 과정. 자,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땐 안 써도 된다고. 근데 이해는 하라고요.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해. 쓸 공간이 아마 없을 거야. 그치? 배출 과정만 써놨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해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참고 삼아 적고 그냥 복습만 한번 해줘. 읽어만 보면 돼요. 알겠죠? 배설 과정. 자, 이거는 뒷장, 빈 공간, 빈 페이지에다가 적어라. 시험 안 볼 거다. 서술 테스트 안 본다. 일단 신장의 구조를 좀 봐야 되겠다. 그림으로. 일단 신장이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겉부분, 여기는 겉질이라고 합니다. 겉질 또는 한자로는 피질이라고도 해요. 피질 또는 겉피자 써가지고 피질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 그리고 그 안쪽은 수질이라고 합니다. 속질. 속질은 한자로 수질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신우라고 합니다. 신우. 한글화 작업으로 바뀐 너네들이 배웠던 용어는 콩팥 깔때기? 그지? 배웠지? 콩팥 깔때기라고도 한다. 이게 바뀐 용어가 익숙치가 않아 아직도. 나는 신우로 배웠는데. 근데 나중에 대학교 때 막 이 부분을 뭐 배울지 모르겠지만 뭐 일반 생물학에서 만약에 배운다면 아마 신우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글로 바꾸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 너무 한자를 많이 쓰는 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겉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자, 겉부분에는 이 보먼주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보먼주머니. 이렇게 보먼주머니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겠죠. 자, 이 보먼주머니 안쪽에 감싸져 있는 게, 보먼주머니가 뭘 감싸고 있냐면, 이 모세혈관이 공처럼 묶여있는 사구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고 있다고요. 사구체. 사구체가 쭉 이렇게 말고 있다. 감싸고 있다, 보먼주머니가. 이런 구조로 쫙 둘러싸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겉부분의 겉질에는 보먼주머니와 사구체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그 안쪽은 이런 보먼주머니에서 이어지는 그런 관이 있는데, 보먼주머니에서 이어지는 이 관, 이런 관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세뇨관.
그리고 이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뇨관들이 이렇게 막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세뇨관들의 다발이 존재하는데 많이 모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속질 속에 보먼주머니나 사고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신우 또는 콤파 깔때기는 뭐냐면 생성된 오줌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통해서 임시로 저장됐다가 이제 방광으로 보낸다고요. 얘는 오줌의 임시 보관 장소. 오줌의 임시 보관. 그래서 이 신우 속에 오줌이 채워질 때는 오줌이 마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줌이 딱 차가지고 이 방광으로 올라가서 방광에 오줌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오줌이 외롭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신장이 좀 망가져가지고 신우에 오줌이 채워졌을 때 오줌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잔뇨 느낌이에요. 내가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 싸러 갔는데 오줌이 안 나와. 그게 바로 이 신우에 오줌이 채워졌을 때 오줌이 느껴지는 좀 신경이 좀 고장난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콩팥이 망가져서.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배설 과정이 첫 번째 여과, 두 번째 재흡수, 세 번째 분비.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면서 일어나냐면 과정을 잘 보세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과정이 바로 여과 과정이에요. 보먼주머니. 자, 그리고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될 때 재흡수되는 게 재흡수입니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세뇨관에 있는 물질이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재흡수. 그러니까 이 재흡수라고 하는 표현은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면 다시 갖고 오겠다는 얘기야? 재흡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치, 갖고 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뇨관에 있는 물질들은 어떻게 돼요? 세뇨관에 있는 물질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신유로 들어가서 방광으로 가서 버려진다고요. 그러니까 버려질 뻔한 물질 중에서 다시 필요한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재흡수다. 자, 분비는 다시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오히려 다 버려버리는,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뇨관으로 보내는 게 바로 분비입니다. 이게 바로 분비 과정. 뭐 다 중요한 과정이긴 해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망가진다면 우리는 신장이 망가진 거고, 아마 배설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돼요. 투석이라 그래서 인공 신장을 통해서 막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걸러줘가지고 다시 우리 몸속으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이걸 투석 과정이라 그래요. 신장이 망가졌으니까. 원래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망가지면 인공 투석기로 투석을 해야 된다. 여과 과정일 때 여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만 좀 구분해 주면 되겠다. 여과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정상적인 과정에서. 진짜 이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 건 큰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고 작은 물질만 통과시키는 과정을 여과라 그래. 맞죠? 거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과가 되는 물질들은 작은 물질들, 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뭐 비타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여과가 돼야 돼요. 근데 여과되지 않은 건 소화가 안 된 물질들, 뭐 녹말, 소화가 안 된 단백질, 뭐 소화가 안 된 지방, 덩어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여과되지 않는다. 이 여과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과돼 버리면 오줌 속에 단백질이 포함되죠. 이 단백질이 오줌 속에 포함되는 질병을 뭐라 그래요? 단백뇨라고 하죠. 오줌 속에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당뇨라고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포도당은 통과하지만 다른 곳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통과하지만. 근데 단백질은 이 여과부터 안 되게 막아버린다고요. 알겠죠? 여과 작용해서 단백질을 걸러준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단백뇨가 나온다.
단백질을 자꾸 내보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 단백질은 되게 중요한 물질이에요. 졸지 마. 단백질은 되게 중요한 물질이라 이 단백질이 자꾸 몸속에서 나가버리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내보내는 거라서 아마 배고픔은 심해지고 몸의 어떤 효율은 좀 떨어지고, 왜냐면 이 단백질이 어디에 쓰여요? 효소에 쓰이죠. 효소에 쓰이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물제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백질은 주기적으로 일정량을 계속 섭취해줘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우유를 통해서든 아니면 고기를 통해서든. 재흡수 과정에서가 흡수가 되는 물질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물이에요. 자, 물은 90% 이상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흡수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가 아니야. 물이 필요해서 물을 재흡수하는 게 아니라,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을 이제 통과시켰죠. 얘를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킨 것 중에 얘네들 버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배설 과정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는 노폐물을 버리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버리는 게 목적인데, 한 번에 싸그리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나? 100%다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계속 만들어져. 이 신장도 뭐로 이루어져 있어? 신장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신장도 자꾸 뭐를 만들어? 얘도 자꾸 노폐물을 만들어. 그러니까 노폐물을 쫙 모아놓은 다음에 싸그리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 일부만 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계속 만들어지니까. 계속 혈액 속에 계속 노폐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싸그리 다 버릴 수는 없고요. 일부를 버리고 농도를 어떻게 줘야 돼? 노폐물의 농도를 낮춰주고 나서 심장으로 돌려보내줘야죠. 그래서 물을 재흡수하는 거예요. 알겠죠? 필요 없는 물질들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물을 재흡수해서 농도를 낮춘 다음에 심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농도를 어떻게 준다? 낮추는 거다. 완전히 0%가 될 수는 없으니까 농도를 계속 낮추는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신장이라고요. 그래서 물은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재흡수가 돼서 요소, 노폐물의 농도를 낮추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이거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물 100% 재흡수가 되는 걸로 하자. 요소도 있다, 요소. 재흡수가 되는데 그 원리까지 설명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자, 그리고 분비는 이제 버리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소를 버려야죠. 결국에는 단백질 소화결과 생성된 요소를 버리는 게 목적이라서 요소를 버리고, 그리고 크레아틴도 버린다. 크레아틴. 이 크레아틴은 나중에 근수축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근수축 과정에서 쓰이는 물질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바깥으로 버린다. 일부를 버리고 물을 재흡수해서 농도 낮춘다. 용질은 버리고 요소는 버리고 물은 재흡수해서 농도 낮춘 다음에 신장으로 돌려보낸다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바깥으로 이제 나온 혈액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와서 신장으로 나왔으니까 동맥인가? 아니죠. 신장에서 나왔으니까 동맥이 아니라 이 혈관이 심장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정맥이죠. 근데 신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신정맥이라 그래요. 신정맥 또는 콩팥정맥. 그리고 들어가는 혈액은 심장에서는 나갔으니까 동맥이죠. 신동맥이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신동맥과 신정맥 사이에 요소의 농도 차이를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동맥과 신정맥 중에 요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을까요? 얘가 높겠죠. 신동맥이 높고 낮춘 다음에 신장으로 돌려보내주니까 신정맥의 요소의 농도가 낮다. 알겠죠? 이따가 써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동맥과 신정맥 사이의 요소의 농도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서 적어줄게. 이거는 이제 적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간소장 어디가? 이거는 대동맥. 대동맥 중에서 일부가 간으로 갑니다. 이걸 간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대동맥 중에 일부는 신장으로 갑니다. 신동맥이에요. 자, 신장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신정맥.
간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 간정맥. 합쳐진 거 대정맥. 이 되죠? 그리고 심장에서 폐로 가는 거 폐동맥. 아까 쓴 거 폐동맥. 폐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 폐정맥. 요소의 농도. 요소 농도가 신동맥이 클까요? 신정맥이 크다? 방금 전에 한 거? 신동맥이 크죠? 맞죠?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이건 좀 이따가 하자. 암모니아? 좀 이따가 하자. 여기 하고 나서. 노폐물의 배출 과정 하고 나서 하자. 이해하면 별거 아니라서. 자, 노폐물의 배출 과정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필기해야 돼요. 노폐물의 배출 과정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는 수능에도 나온다. 그건 수능이 아니지. 노폐물의 배출 과정.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은 아마도 내신 때도 되게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노폐물 배출 과정 첫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탄단지방. 탄지단으로 하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화학적 소화 과정을 거쳐서 호흡기질 형태로 만들어지면 화학적 소화. 화학적 소화 과정을 거쳐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이건 최종 분해 산물만 쓴 겁니다. 최종적으로 소화된 단계만 쓴 거고, 이런 최종 분해 산물들이 세포호흡에 이용되죠. 이제 세포호흡에 이용된다. 세포호흡에 이용된다. 왜? 다 호흡 기질들이니까 이제. 자, 세포호흡에 이용되면 만들어지는 노폐물들이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세포호흡의 가장 주된 산물이 뭐예요? 세포호흡의 주 산물, 가장 중요한 물질,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ATP죠. ATP 말고는 다 부산물이에요. 알겠죠? 세포호흡에서 결과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서 ATP 빼고 나머지는 다 부산물이다. 다 필요 없는 물질이다. ATP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일 뿐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ATP를 빼고 나머지 부산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바로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그 노폐물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구성 원소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 즉 포도당의 구성 원소 CH5로 이루어져 있어요. CHO. 탄소, 수소, 산소. 지방도 CH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원소의 종류가 같다.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방 사이에 물질들이 바뀔 수도 있나요? 네. 내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쌓인 지방이 많아요. 알겠죠? 탄수화물들이 저장될 때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알겠죠? 구성원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효소에 의해서 화학변화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은 CH5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N이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마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하게 다뤘을 거예요. 중요하게 안 다뤘으면 선생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에 N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CH5로 이루어져 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이 뭐가 만들어져요? CO2와 물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지죠. 다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봐봐, CO2하고 H2O는 이 CH5로 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CO2하고 물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단백질, 아미노산도 마찬가지. 아미노산도 CH5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아미노산도 CO2하고 물은 공통적으로 만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호흡 기질에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뭐다? CO2와 물이 만들어진다고요. 하지만 단백질 속에는 N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폐물 중에 하나가 더 추가로 만들어진다. 그게 뭐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고요. 암모니아. 자, 이 암모니아는 저분자일까요? 고분자일까요? 굉장히 저분자죠. 원소 4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작겠어요. 원소 4개밖에 없는데. 되게 저분자야. 글자가 길다고 고분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순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착각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고 물과 같은 굉장히 저분자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저분자인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줘요. 강염기성 중에 하나예요. 얘가 물에 녹으면서 pH를 무진장 올려줘요. 그러면 우리 몸의 pH가 올라가 버리면 효소들의 활성도가 떨어지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pH를 올려주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간을 거칩니다. 간에서 해독을 해줘요. 이 암모니아는 우리 소화기관 중에 간을 거치면서 간에서 해독작용으로 요소로 바꿔줍니다. 나중에 오줌 싸면서 좀 느껴봐. 좀 더럽긴 한데 오줌 싸면서 느껴봐봐. 하루 종일 물을 안 먹고 오줌을 싼 거랑 물을 자주 마신 다음에 오줌을 싸봐요. 그러면 물을 자주 안 마시고 오줌을 싸면 아주 누런 오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냄새도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줌 속에 요소와 암모니아가 둘 다 들어있어요. 이 암모니아가 100% 요소로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의 화학 반응은 암모니아 너 일로 와 잡아놓고 반응시키고 이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반응하고 일부는 반응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건 요소가 아니라 암모니아예요. 알겠죠? 암모니아가 굉장히 유독한 기체가 유독성을 띠는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을 자주 안 먹고 오줌을 싸면 진한 노란색이 나올 거고 그 노란색의 냄새는 놔두면 되게 심하게 냄새가 날 거라고요. 이 암모니아 때문에 그래요. 요소는 약염기예요. 약염기. 그래서 염기성이 좀 낮다. 염기성이 좀 낮아서 pH가 조금만 높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높여지는 이런 요소로 물과 섞어서 우리 혈액 속에는 물도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도록 유지해 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얘도 이제 pH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 쌓아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바깥으로 일부는 배출해 줘야죠. 그래서 일부를 배출해 주는 작용이 바로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 배출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제흡수 때 물을 흡수해 가지고 요소 농도를 낮춘 다음에 낮춰준 혈액은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배출을 어떻게 하냐면, 자, CO2는 어떻게 배출되니? 만들어진 이 CO2, 다 노폐물들이에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 노폐물들이다. 자, 이 노폐물들은 우리 몸에 쌓여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몸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자, CO2를 배출하는 곳은 어디? 폐를 통해서 공기 날숨으로 배출되죠. 자지 말라고. 졸리면 그냥 일어나거나 물 먹고 와. 졸린 상태로는 내용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얘가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맞죠? 호흡 과정이라고 해서 기체교환이라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받아서 폐로 가서 배출돼요. 폐로 가서 날숨을 통해 배출된다. 날숨 속에는 CO2 함량이 그래서 높다. 야, 물은 어떻게 배출될까요? 물. 만들어지는 물. 물도 오줌만 생각하는데 물도 일부는 폐로 가서 순환기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날숨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내가 유리에다가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기미설이죠. 액체가 들어있죠. 우리 날숨 속에 물이 들어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노폐물을 배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물은 날숨이 아니죠. 날숨으로 배출해봤자 얼마 많이 나가겠어요. 조금밖에 안 나가요. 기체 상태만 나가니까 얼마 안 나가겠죠. 자, 대부분은 어디로 가요? 대부분은 배설계로 가겠죠. 순환기를 통해서 배설계, 그 콩팥, 배설계로 가서 외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오줌이 물의 양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재흡수 과정에서 물을 90% 이상 재흡수했다 그랬잖아요. 90% 이상 재흡수를 하더라도 오줌의 양이 생기는 거야. 그만큼 우리 몸은 물의 순환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물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내보낸다고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물질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소도 마찬가지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배설계로 가서 배출됩니다. 알겠죠? 이 과정이 여러 가지의 어떤 호흡계, 순환계, 소, 호, 숨, 배 작용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작용하는 거라서 이게 통합적인 기능을 물어볼 때 자주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하고 이제 그 부등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근데 다음 주부터 휴강이긴 한데 숙제 검사는 했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3주 뒤에 이걸 풀려고 하면 그게 풀리겠니? 그러니까 문제는 좀 풉시다. 그래서 검사는 맡으러 옵시다. 같은 시간에. 그냥 검사만 하고 모르는 거 질문 받고 보내줄게요. 다 안 고쳐도 되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알겠죠? 뭐 다 고치면 좋고요. 용어 정리. 첫 번째 뭐 나오니? 용어. 노폐물. 노폐물. 두 번째 배설이야 배설물이야? 배설물. 세 번째 배설? 네 번째 없죠? 그럼 배설기관 쓰세요. 배설기관. 다섯 번째 흡수되는 영양소. 사이다 집어넣어. 흡수되지 않는 영양소. 아는 영양소. 자, 이것들이 뭔지 한번 정확히 구분해보자. 어렴풋이 말고 정확히. 자, 노폐물이란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되는 부산물입니다. 부된 산물.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되는 부산물.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자, CO2, 물, 암모니아, 요소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노폐물이다. 자, 세포흡을 했는데 ATP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 바로 부산물. 자, 그럼 배설물은 뭐냐면, 자, 배설물은 절대 똥이 아닙니다. 알겠죠? 절대 똥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똥과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쓰는데,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도 배설물 막 사용을 하는데, 과학에서는 절대 배설물은 똥이 아니다. 배설물은 땡땡땡땡땡땡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중에 똥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절대 배설물은 똥이 아니다. 똥이 아니라 노폐물은 노폐물인데 질소성 노폐물이 포함된 노폐물이에요. 반드시 질소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냥 노폐물 하면 CO2도 노폐물 얘기할 수 있어요. 얘도 노폐물. 각각 다 노폐물 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 암모니아와 요소를 같이 포함시키면 배설물이라고요. 이해되죠? 자, 배설은 뭐냐면, 이거 약간 개념이 좀 헷갈릴 텐데, 배설이란 배설물을 배출하는 게 배설이 아니라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용을 배설이라 그래. 왜 그렇게 용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좀 헷갈려. 나도 막 가끔씩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배설은 배설물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노폐물을 배출하는 걸 배설이라 그래. 배출하는 작용.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누가 인기 있냐? 걔 뭐 노래가 뭐지? 그룹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 아이들? 아이들 알아요? 애들이 막 춤추잖아요. 막 춤춘 다음에 땀을 흘렸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 쉬고 있어요. 이렇게 숨 쉬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설하고 있는 거. 맞죠? 알겠죠? 왜? 배설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예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 내가 막 뛰면서 활발하게 세포가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러면 CO2가 많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CO2를 날숨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죠. 그리고 땀을 통해서 요소도 배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설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배설한다는 반드시 이 배설물을 배출하는 게 배설이 아니라 노폐물을 배출하는 건 배설이라고 한다. 알겠죠? 근데 배설 기관은 자 그러면 이 배설이라고 하는 영의가 이거니까 폐는 배설 기관이다. 맞아요, 틀려요? 또 끄덕이죠 이제.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폐는 호흡 기관이에요. 알겠죠? 호흡 기관인데 배설 작용을 한 것뿐이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호흡 기관이지만 배설을 한 거다. 배설할 때만 잠깐 도와준다. 그러면 배설 기관은 왜 뭐를 배설 기관으로 하냐? 배설 기관은 배설물을 배출해야 돼요. 폐를 통해서 요소가 배출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폐를 통해서 오줌이 배출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폐는 호흡기관이다. 배설기관이 아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배설기관은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 배설물을 배출하는 거니까 오줌을 배출하는 거. 신장과 콩팥 신장, 뭐 요소, 요도, 순요관, 방광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이해됐나요? 많이 헷갈리죠, 개념이? 자, 그러면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는 뭐라 그러냐?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 한 글자로 똥이라고 하죠. 얘는 똥입니다. 자, 이 똥은요, 그러면 노폐물인가요? 생각해봐요. 개념적 정의대로 생각해봐요. 노폐물 아니죠. 자, 노폐물은 뭐라 그랬어요? 흡수가 돼서 세포에 흡수가 되고 세포에 이용돼서 나오는 부산물인 거예요. 얘는 아예 흡수조차 안 됐어요. 흡수조차 안 되기 때문에 세포에 이용이 안 됐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똥은 그러니까 절대 노폐물이 아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아니기 때문에 배설물인가요? 자, 배설물의 정의는 뭐야? 노폐물 중에서도 지속 노폐물이 포함된 노폐물이잖아. 당연히 배설물도 안 되지. 노폐물이 아닌데. 됐죠? 그러면 얘는 뭐냐 대체? 똥은 뭐냐? 노폐물도 아니고 배설물도 아니면 그냥 흡수가 되지 않은 영양소로 써있네.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라고요. 영양물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영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양물질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똥을 먹고 살찌는 돼지도 있죠? 똥돼지라고, 제주에. 흑돼지라고. 걔는 똥을 먹고 사는데요. 예전에 먹을 게 없었을 때.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한테 줄 것도 없잖아. 그때는 사람의 똥을 줬다고요. 그리고 똥을 먹는 개도 있잖아요. 그걸 바로 똥개라고 하죠. 실제 시골에서는 똥을 싸면 사람 똥을 먹는 그런 개들도 되게 많았다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왜? 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얘는 영양소라는 거야. 절대 노폐물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양소인 흡수되는 영양소를 배출하는 기관은 어디서 배출돼요? 어느 기관을 통해 배출될까요? 얘는 영양소니까 소화기관으로 배출돼야죠. 알겠죠? 똥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는 소화기관으로 배출합니다. 그게 바로 대장과 항문이죠. 그래서 대장과 항문이 그래서 소화기관에 속한다. 소화기관으로 배출한다.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된다. 알겠죠? 일상생활에 쓰던 거랑 막 대충 쓰면 안 되는 얘기야. 용어대로 정확하게 접근해야지.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 암모니아는 신동맥이 높을까요? 신정맥이 높을까요? 암모니아의 농도. 신동맥이 높을 거예요. 다시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간 동맥이 높을까요? 간 정맥이 높을까요? 원래 실제로는 요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 상태로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암모니아 요소로 바꿔주죠. 맞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어디가 높다? 간동맥이 높겠죠. 그리고 이 간동맥에는 요소로 바뀌니까 낮아지겠죠. 간에서 암모니아 요소로 바꿔주니까. 됐어요? 그럼 요소는요? 요소 농도는 간 동맥과 간 정맥 누가 더 높다? 그렇지.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간정맥의 요소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요. 그 높아진 걸 다시 돌려서 신장으로 와서 걸러주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물을 접수해서 농도 낮추고 일부의 요소는 버리고 농도를 낮춘 다음에 다시 신정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이어지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신장이. 계속 지금 걸러주고 있잖아.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필요한, 난 힘들게 죽겠는데, 밤 자기 전에 이제 뭘 먹어? 야식 먹자! 해서 야식 먹어요. 그럼 신장이 어떡할까요? 미쳤네, 얘가. 나 쉬어야 되는데. 잠잘 때까지 계속 수하고 있어야죠. 얘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얘네들은 좀 투숙작용 해야죠. 신장이 안 좋아져요, 야식 먹으면.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져서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다. 지금 내 꼴이다. 야식을 너무 좋아해서. 야식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장도 쉬어야 되니까. 다 폐기 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